안녕하십니까. 안작가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1999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초판이 출간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영하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단편 소설에서 동명소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작품을 대신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니까요, 천천히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고 싶은 책이나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어쩐지 모든 일이 뒤틀려 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하루 종일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하나씩 찾아온다. 내겐 오늘이 그랬다.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가 부러졌다. 별로 힘도 주지 않았는데 목이 툭 하고 꺾여버렸다. 싸구려 일회용 면도기였느냐고? 물론 아니다. 질레트사에서 최근에 내놓은 값이 거의 6,000원에 육박하는 제품이다. 튼튼하기가 이를 데 없고 누군가 일부러 부러뜨릴래야 부러뜨릴 수 없는 것인데 사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면도기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염은 반밖에 깎을 수 없었다. 왼쪽 얼굴은 말끔, 오른쪽 얼굴은 그 반대였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출근을 해야 하다니 나는 기분을 잡쳐버렸다. 시계를 보았다. 7시 40분, 여유가 없었다. 머리를 말리고 옷을 걸치고 집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다. 고장이라도 난 모양이었다. 다시 시계를 보았다. 7시 55분. 나는 15층에서 1층을 향해 달려내려갔다. 5층을 지나가면서 보니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채로 6층과 5층 사이에 걸쳐 있었고 엘리베이터 아래로 사람의 다리 2개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잠깐 멈춰서 있는 사이 사람들이 바삐 나를 밀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출근 중이었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끼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무심히 지나치다니. 하지만 나 역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시계를 보았다. 8시 정각. 이크. 나는 슬쩍 아래층 쪽을 내려다보면서 갈등했다. 할 수 없군. 나는 신발이 벗겨진 발을 살짝 당겨보았다. 발은 내 얼굴 높이에 있었다. 여보세요? 발가락이 꿈틀거렸다.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신음도 흘러나왔다.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를 구해낼 힘도 시간도 없었다. 이거 봐요. 어쩌다 엘리베이터에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출근하면서 119에 신고해 줄게요. 아니면 경비에게 말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는 한달음에 1층까지 내려왔다. 경비실 창문에는 순찰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바깥을 둘러봤지만 경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군.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갔다.
버스는 오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혹시 핸드폰 있습니까? 누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119에 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남자는 별 시답지 않은 놈도 다 보겠다는 기색으로 힐끔거리더니만 핸드폰 없어요 라며 차갑게 내뱉고는 고개를 버스 오는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뒤에 서 있는 여자에게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다. 저기 공중전화 있잖아요. 여자는 손가락이 아령이라도 되는 듯이 힘겹게 들어 길 건너편의 공중전화를 가리켰다. 나는 사정을 설명했다. 제가 저기 가 있는 사이에 버스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 부장님이 아주 성질이 더러워서 지각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낀 사람 생각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이 입가를 비틀며 웃더니 마침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 버렸다. 핸드폰을 사든지 해야지 원. 나는 핸드폰을 사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때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왔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버스 위로 밀려 올라갔다. 버스 카드를 제시하려고 뒷주머니를 만지니 이런, 지갑이 없었다. 기사는 짜증을 내며 현금을 내라고 했고 나는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그것마저 낼 수 없노라고 말했다. 그럼 내리라며 기사는 짜증을 냈다. 내 뒤에 섰던 사람들은 한 번씩 나를 힐끔거리며 내 옆구리 사이로 버스 카드를 판독기에 대고 지나가 버렸다. 나는 기사에게 사정을 했다. 내일 2번 찍을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때 덤프트럭이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내가 타고 있던 버스의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기사는 나에게 짜증을 내고 있느라 마치 그것을 보지 못했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뭐 별 도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만원 버스에서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사에게 통사정하고 있던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만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운수 좋은 일이었다. 나는 어어어 하면서 필사적으로 뒤로 몸을 빼며 웅크렸고 트럭의 머리는 그대로 버스의 앞면과 충돌해버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내 위를 덮쳤고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뒤섞여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스카드 일로 추궁당하지 않게 된 것이 적이 기뻤다. 한 차례 충격파가 휩쓸고 간 후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버스의 앞쪽은 판독기까지 트럭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박살이 났고 운전사의 가슴은 트럭의 백밀러가 누르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허리가 좀 뻐근한 것 빼면 별다른 상처가 없는 듯했다. 충격에서 헤어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조금 전 나에게 핸드폰이 없노라던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버스 안은 온통 119와 가족 그리고 회사에 전하는 소리로 가득 차버렸다. 엄마, 나야. 나 버스 탔는데 사고 났어. 난 괜찮아. 근데 버스는 완전히 박살났어. 거기 119죠? 여기 3동 아파트 앞길인데 88번 버스가 뭐하고 부딪혔나봐요. 빨리 와주세요. 아, 부장님. 저 이대리인데요. 지금 저희 집 앞인데 타고 가던 버스가 트럭하고 부딪혔습니다. 예? 아, 기사는 죽은 것 같고요. 저요? 저도 지금 사람들한테 깔리는 바람에 허리가 좀... 예, 그 일은 박 대리가 잘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마친 사람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걸 데가 있다면서 빌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족, 회사, 친구, 심지어 교통방송에까지 걸었다. 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소방차가 도착했다. 그들은 비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해머로 버스의 유리창을 부수어버렸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유리창으로 뛰어내렸다. 나도 그들을 따라 유리창으로 탈출했다.
구급대원들은 사람들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 한 대원이 나에게 괜찮냐고 묻기에 나는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꺼냈다.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신고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끝냈을 때 소방대원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돌보러 떠난 후였다. 혹시 119는 전화로 신고해야만 출동하는 조직인가? 어쩌면 그게 더 신빙성이 있을지 몰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신고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나는 아픈 허리를 짚으며 건너편 공중전화로 걸어갔다. 투명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카드 전화기였다. 지갑이 없지 않은가? 나는 다시 공중전화 부스를 나와 사고 구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다. 카드 좀 빌려주세요. 한 중년 여성은 대뜸 어디에 걸 거냐고, 혹시 119에 할 거면 벌써 왔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지난번엔 누굴 빌려줬더니만 핸드폰에다 거는 바람에 3,000원치나 날려버렸다고. 요즘은 그런 나쁜 놈들이 많다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떠들어댔다. 나는 119에 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여자는 한심하다는 듯이 119나 112 같은 긴급전화는 전화카드 없이도 된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전화부스에 들어가 119를 눌렀지만 아무 발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전화기 앞에 끼워져 있던 하얀 양철 조각에 씌어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고장 수리 중.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다. 함께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지목했다. 저 사람이 맨 앞에 있었어요. 버스 카드도 없이 타는 바람에 기사하고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 사고는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기사가 저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내게 다가왔다. 경찰은 물었다. 아저씨, 사고 나는 거 보셨죠? 나는 대답했다. 아, 네, 보기는 봤는데 그것보다 급한 일이 있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급한 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다는 거예요. 5층하고 6층 사이에 꼈는데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이라고요. 경찰은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수첩을 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사고 난 거 보셨어요? 봤다니까요. 트럭이 중앙선을 넘더니 그냥 버스 정면으로 돌진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급한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어 있다니까요. 옆에 서 있던 경찰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낀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7시 50분쯤이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벌써 8시 20분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경찰은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꺼내 입에 댔다. 아, 혹시 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경찰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무전기를 다시 허리춤에 끼우더니 말했다. 이봐요, 아저씨. 바쁜 사람 붙잡고 장난합니까? 주민등록 번호 좀 대세요. 나는 주민등록 번호를 대주었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 저 가도 됩니까? 경찰은 그러라고 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다음 버스에 꾸역꾸역 올라타고 있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 황급히 대열에 합류했다. 버스 한 대가 박살이 났고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짝 속의 생선들처럼 포개져 버렸다. 다행한 것은 앞버스 승객들에겐 버스카드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다소 비좁긴 했지만 공짜가 아닌가. 지갑을 가지러 다시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도 끔찍했고 올라가면서 5층과 6층 사이에 끼어있는 남자의 발을 다시 봐야 하는 것도 싫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경비는 순찰 중이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고 공중전화는 고장이고 경찰은 얼굴에 수염이 반만 있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란 말인가. 게다가 회사는 벌써 늦어버렸지 않은가. 회의는 또 어쩌란 말인가. 거기에서 나는 오늘 회사 내 자원 재활용 문제에 관한 중대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면지 사용의 생활화 방안과 화장실 휴지 절약 방안을 이사 앞에서 깔끔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떠들어 대야 하는데 아침부터 면도기가 부러지지 않나,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끼어 있지 않나, 난데없이 트럭이 가만히 서 있는 버스를 들이받지 않나. 재수없는 하루라는 게 분명해졌다. 두 번째로 탄 버스에선 아무 일도 없었나? 물론 아니다. 내 오른쪽 엉덩이 근처에서 뭔가가 스멀거리더니만 한 남자가 내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었다. 아직도 이런 놈들이? 나는 붕괴했지만 내 엉덩이도 아니고 해서 참으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내 얼굴을, 그것도 면도가 안 된 오른쪽을 자꾸만 쳐다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데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저기요,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염이 많이 나 있는 건 오늘 아침 면도기가 부러졌기 때문이고 내 양복이 온통 구겨져 있는 건 조금 전에 탄 버스가 트럭에 들이받쳤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여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지던 남자의 손은 신속히 퇴각해버려서 이젠 정말로 어느 놈이 그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여자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몸을 내 쪽으로 뒤틀며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시란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누군 줄이나 알아요? 여자는 얼굴을 더 깊게 뒤밀었다. 대기 오빠가 누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꼴이 되어버렸다. 여자는 자기 오빠의 직책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확 간방에 쳐넣기 전에 조심하라고요. 그 여자의 코가 내 코에 거의 닿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는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소란을 들은 기사가 큰 소리로 아가씨, 이 버스 파출소에 세울까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위협의 효과를 즐기려는지 운전기사의 말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했고 나는 올라타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문으로 황급히 내려야만 했다. 시계를 보았다. 9시였고 출근 시간은 이미 30분이나 지나버렸다. 내린 곳이 충정로니까 회사가 있는 종로까지 빨리 걷는다 해도 30분쯤 걸릴 터였다. 전화도 걸지 못하고 택시도 탈 수 없으니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걷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이면지 사용과 화장지 절감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는데 게다가 엘리베이터에 낀 사람은 어떤단 말인가? 이 모든 건 면도기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면도기만 부러지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집을 나섰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것이고 그런 버스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일로 질레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이런 시답지 않은 생각을 하며 광화문을 지나고 있을 때 허리춤에 삐삐가 요란하게 울려댔고 번호를 보니 회사였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회사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거기에 가면 누구나 날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테고 그럼 전화도 할 수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다. 내 책상 위에 전화로 119에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럼 만사 오케이다. 달려라, 달려. 나는 넥타이를 휘날리며 광화문 거리를 달렸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아침에 다친 허리가 시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헐레벌떡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에는 모두 6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맨 꼭대기에 있는 회장 전용이고 사원들은 나머지 5개를 사용한다.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올라탔다. 이미 출근 시간이 지나버려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다. 다시 엘리베이터에 끼어있을 그 사람이 생각이 났다. 설마 지금쯤이면 누군가 신고를 해서 구조됐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아파트 경비라도 올라가 봤겠지? 5층이면 그리 높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모두 나처럼 바빴다면 아파트 경비들이 모여서 용역회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라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엘리베이터에 몸이 낀 채로 얼마나 이 세상과 인간들을 원망하고 있겠느냐 말이다. 띵! 5층이었다.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우리는 아마 몇 번쯤 서로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낯익은 여자다. 5층이라면 격리부가 있는 곳이다. 자주색 유니폼에 머리는 길게 길러 묶었다. 길게 기른 걸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여자들은 결혼하면 머리부터 자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털컹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여자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다. 힐끔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계속해서 묵묵히 엘리베이터 문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문이 열리지 않자 여자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는 표정으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미국 사람처럼 어깨를 치켜올리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막막하고 답답한 분위기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찼다. 고장인가 봐요. 비상벨을 눌러볼까요? 여자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좋겠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자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나중에는 신경질적으로 빨간색 호출 버튼을 눌러댔다. 여자는 손가락이 빨개질 정도가 되어서야 포기했다. 밑에 아무도 없나 봐요. 시간이 점점 흘러갔다. 나와 여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힘차게 두들겨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쿵쾅쿵쾅 문을 두들겨 댔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두들기면 엘리베이터에 충격이 가서 아래로 추락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문 두드리는 일을 멈췄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몸이 낀 사람도 봤는걸요. 우리 이만하면 다행이잖아요. 위로랍시고 꺼낸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봤는데 아직 신고를 못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했고 전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맞다. 핸드폰. 아가씨 핸드폰 없어요? 여자는 절망적인 얼굴로 핸드폰은 핸드백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핸드폰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웠다. 여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엘리베이터에 끼인 그 남자도 119에 신고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자가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 양쪽으로 문을 열려고 할 때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걸 봐요. 여자가 가리킨 곳에는 경고,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맞아요. 아침에 그 사람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초조해서 문을 열려고 해봤을 거고 문이 열리자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겠죠.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움직여 버린 거죠. 불쌍한 사람.
빨리 119에 신고해줘야 하는데 어쩌죠? 오늘따라 지갑도 안 가져와서 공중전화도 못 걸고 사람들은 핸드폰도 빌려주지 않잖아요. 게다가 버스랍시고 탄 건 트럭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글쎄 제 옷 좀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에게 깔려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버스에서는 엉뚱하게 치안으로 물려서 그만 버스에서 내려야 했답니다. 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놈이 한 건데 내가 한 거라고 오해를 하더라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멀찍이 물러나 엘리베이터의 구석으로 가움츠렸다. 여차하면 내 정강이라도 걷어찰 기색이었다. 그러면서 여자의 손은 쉴 새 없이 호출 버튼을 눌러대고 있었다. 이젠 고장난 엘리베이터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켜주려고 걱정하지 말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신분도 확실한 사람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가거든 커피나 한잔 하죠. 라고 말을 건네보았지만 여자는 묵묵부답이었다. 셔츠를 온통 적셨던 땀이 식으면서 몸에 으슬으슬 오한이 났다. 춥군요. 지갑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차비가 없어서 회사까지 뛰어왔거든요. 보세요. 양복이 등까지 척척하게 젖었잖아요. 나는 등을 돌려 땀에 젖은 부위를 보여주었다. 할 말도 없고 해서 나는 불쑥 자기소개를 했다. 자원관리부의 정수관 대리입니다. 여자도 형식적으로 자기 부서와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너무 빨리 말하는 바람에 성이 정씨라는 것만 알아들었다. 나는 같은 성이라며 반가워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싫어하는 기색이었다. 우리는 그 후로 한동안 말없이 엘리베이터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도 여자는 묵묵히 호출 버튼을 눌러대고 있었다. 도대체 이 빌딩은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래 작동하지 않으면 혹시 누가 갇혀있지라도 않나 올라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다른 엘리베이터가 5대나 있어도 그렇지. 부서를 코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다니. 우라통이 터졌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 이러다간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낄 때 끼더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죠. 내 제안에 여자는 망설이는 눈치였다. 좋아요. 그럼 여기 남아 계세요. 문이 열리면 나 혼자 뛰어낼 테니 문 여는 것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신고할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여는 작업을 시작했다. 의외로 쉽지 않았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조금 열렸다가 이내 다시 닫히기를 반복했다. 조금 열렸을 때 그게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군. 그렇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엘리베이터 문에 끼워 넣을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구두를 벗었다. 뛰어온 탓에 구두는 땀이 차 있었고 냄새도 났다. 자, 문이 조금 열리면 그 사이에 이 구두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몸을 밀어넣고 그런 식으로 간격을 점점 더 넓게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양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벌어지자 나는 얼떨결에 구두 대신 내 발을 집어넣고 말았다. 아팠지만 참기로 했다. 살짝 열린 틈새로 9층과 10층을 가르는 경계선. 그러니까 10층 바닥이 보였다. 조금만 더 열리면 10층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힘을 합쳐 문을 조금 더 열었고 그걸 지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내 몸을 집어넣었다. 이제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공간은 생긴 셈이었다. 숨이 콱 막혔지만 참기로 했다. 이제 어떡하죠? 내가 몸을 빼면 문이 다시 닫힐 텐데요.
내가 걱정하자 여자가 말했다. 저를 좀 받쳐주세요. 그럼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층으로 뛰어내리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전 몸이 작아서 나가기가 더 쉬울 거예요. 10층의 바닥은 내 머리 높이에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그리로 나가려면 내 어깨를 밟고 내 몸의 폭만큼 넓어져 있는 문과 문 사이로 빠져나가야 했다. 나는 손을 내려 그녀가 내 손 위에 자기의 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런 후에는 그녀는 10층 바닥을 잡고 두 발을 내 손 위에서 어깨 위로 천천히 옮겨 다녔다. 그녀의 구둣굽이 내 어깨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아냈다. 여자는 내 어깨를 힘차게 박차고 10층으로 기어오르는 데 성공했다. 나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에 낀 채로 나는 큰 소리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이봐요, 축하해요. 자, 이제 빨리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요. 자원관리부에도 좀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두 발과 손으로 문을 최대한 밀어 문 사이에 낀 몸을 빼냈다. 문이 텅 소리와 함께 닫혔고 어쩐지 그 소리는 관뚜껑이 덮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그 여자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 탈출하라고 내 손과 어깨까지 빌려줬는데 말이야.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만날 건데 설마 신고하는 걸 잊어버리기야 하려고?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절망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가 섬 그늘에로 시작하는 가사가 잘 기억나지 않는 동요를 불렀다. 아이는 혼자 남아. 노래는 수십 번 반복되었다. 노래 부르기에도 지쳐 잠까지 오르는 찰나 밖에서 왁자한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 열리고 그 사이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가 물었다. 이봐요, 도대체 왜 거기 있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건 엘리베이터 관리인인 당신이 답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화를 내면 그냥 가버릴까봐 고분고분 대답해 주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봐요. 엘리베이터 관리인은 한 가지를 더 물어보았다. 혼자요? 나는 역시 또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아니요. 아까 다른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내 어깨를 밟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은 겁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는 잠시 후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가 잡아주는 손을 잡고 10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느라 내 옷의 앞쪽에는 온통 기름과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버렸다. 그렇다면 저 먼저 올라간 여자도 옷의 앞쪽이 저렇게 더러워져 버렸겠구나. 그녀가 좀 측은해졌다. 관리는 나를 꺼내놓자마자 구시렁구시렁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정기 점검한 게 언젠데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난담? 대기업이라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원. 그는 대기업과 뇌물 관행, 재벌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해 쉴 수 없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나는 그에게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그래도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꺼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또 해주었다. 그때 관리인은 내 발을 보더니 아니 구두는 어디다 두셨어요? 나는 이 말을 듣다. 그러고 보니 아까 구두를 문에 끼워 넣는다고 벗었다가 그만 발을 끼우는 바람에 그냥 놔둔 것이었다. 이봐요 아저씨. 엘리베이터 안에 벗어둔 모양인데 지금 내가 그거 가지러 내려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거 찾으시거든 15층 자원관리부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는 그러마고 했다.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험난한 출근길이었다. 나는 사무실이 있는 15층까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냥 비상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은 모두 회의에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신입만 전화를 받으러 남아있다가 날 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아니 정대리님, 하수도로 출근하셨나봐요? 거울 좀 보세요. 거울을 보니 머리는 엉켜붙어 있었고 면도는 반만 되어 있고 양복의 앞은 기름으로 더러져 있고 버스 사고로 그나마 다 구겨져 있었다. 게다가 구두도 엘리베이터에 놓고 오지 않았는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과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정대리 아직 안 왔나? 아, 저기 왔군. 도대체 지금이 몇 시야? 어서 들어와서 보고해. 나는 과장에게 내 행색을 가리키며 좀 봐달라는 표정을 지었으나 과장은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할 일이 있었는데 119에 신고도 해야 하고 먼저 나가서 신고도 해주지 않는 격리부의 정모사원을 만나 따지고 화장실에서 행색을 또 추스리고 잃어버린 구두도 찾아야 하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할 수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반쯤은 졸고 있었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발표할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이사와 부장 그리고 과장만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물었다. 지각한 사유와 내 옷차림에 대하여. 나는 말했다. 아침에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누가 끼어 있었고요. 버스는 트럭하고 충돌했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았고 지갑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회사에 전화도 할 수 없었고 버스에선 치안으로 몰리는 바람에 충정로에서 내려야 했고 회사까지 뛰어오긴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속에 30분이 넘게 갇혀 있었고 같이 갇혀있던 여자가 나가자마자 신고를 해줬어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발라진 기름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고 그 와중에 구두는 엘리베이터 안에 놓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가 미안한지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안하다고. 그러나 부장은 단 한마디로 나의 말을 잘랐다. 됐어, 보고나 하지. 나는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고는 주섬주섬 이면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진작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 화장실 휴지를 절약하기 위해선 절지선이 딱 1m에 한 번씩 나 있는 휴지를 제조회사에 특별 주문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보통 휴지 절지선은 10cm 간격인데 그걸 1m 간격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일에 1m만 사용하기 때문에 절약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 우리 회사 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보통 한 번 볼 일에 1.2m를 사용한다. 그러니 절취선을 1m에 한 번씩 내어놓으면 약 20%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무지하게 꾀지지한 행색으로 역설했다. 그러자 당장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이은희 대리가 손을 들었다. 저기 여사원들은 작은 볼일에도 휴지를 사용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1m나 되는 휴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넉넉 잡아 30cm면 되는데 만약 절취선이 1m마다 나 있는 휴지를 주문한다면 그건 오히려 70%의 낭비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어 못마땅한 눈으로 앉아있던 이사도 끼어들었다. 이보게, 1m 20cm의 휴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1m만 사용하게 될 거라고 자신하나? 그 사람들이 2m를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는 폐기하도록 하고 좀 더 생산적인 절감 방안을 다시 연구하게. 부장과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정말 궁금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몇 미터의 휴지를 소비하며 사는 걸까? 도대체 왜 1미터로 부족하다는 건가? 회의는 12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모두들 점심을 먹으러 왁자지껄 사무실을 뜨는 동안에 나는 구두를 찾으러 갔다. 고장났던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찜찜하기도 해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경비원들이 앉아있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자 앉아있던 직원이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고 이어 경비원들이 몰려들었다. 직원은 새침한 표정으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눈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경비원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짓이 뭘 말하는지 곧 밝혀졌다. 경비원들은 나를 둘러싸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나는 항변했다. 나 여기 직원이에요. 자원관리부의 정대리란 말입니다. 아까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나왔는데 그 신발만 찾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들에게 들려 회사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봐요. 자원관리부에 전화해봐요. 나를 구출해준 사람은 입사 동기 한대리였다. 이봐 한경식 씨. 나야 나. 그가 나를 알아봐준 덕분에 나는 풀려났고 경비원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대리 내가 나중에 점심 살게. 그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피하고 돌아서서 경비원들에게 엘리베이터 고장과 나의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누가 나를 꺼내주었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무전을 쳐댔지만 30분이 지나도록 그 문제의 인물을 찾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저희로서는 모르겠네요. 사무실에 슬리퍼라도 있으면 신으세요. 근처 구두가게에 가서 하나 사서 신으시죠.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까 나를 가다 두었던 엘리베이터 문이 가장 먼저 열렸다. 탈 생각은 없었지만 그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구두는 볼 수 있었다. 나는 날렵한 치타처럼 황급히 들어가 그 구두를 집어들고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허탈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는 1층 로비 소파에서 그 구두를 한 짝씩 발에 끼워 넣었다. 구두를 발에 끼워 넣자 비로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끼어 있을 그 사람이 생각났다. 어차피 이런 행색이라면 식당에도 갈 수 없을 테고 그래서 나는 사무실로 올라가 119로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119죠? 담당자는 친절하게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아 여기 종로인데요. 그러자 담당자는 금세 아 금정빌딩이죠? 라며 내가 근무하는 빌딩의 이름을 이야기해왔다. 그들은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사고가 난 곳은 여기가 아니라 3동 아파트라고 말해줬다. 담당자는 의아해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절하게 물어왔다. 무슨 사고입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끼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담당자의 목소리엔 이제 완연하게 의심과 짜증이 드러났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인데요. 담당자는 선생님, 119에 허위 신고를 하시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는 황급히 변명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사고를 보자마자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빌려주지도 않았고 아파트 경비는 없고 게다가 제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났거든요. 회사에 오자마자 회사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 데다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야 끝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담당자는 그런 일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서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보라고 했다.
나는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구조대를 3동 아파트에 보내줄 수 없겠느냐. 주민들이 다들 맞벌이 아니면 독신 직장인들이라 어쩌면 나처럼 아무도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보았지만 담당자는 대꾸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나는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오후에 회사 일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나는 계속 화장실 휴지 사용 절감 방안을 연구했고 사원들에게 돌릴 다른 설문지를 작성했다. 5시가 되자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나는 동료에게 10,000원을 빌려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우편물을 확인했다. 고지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중 몇 개는 경비실 옆에 마련된 폐지 수거함에 버리고 엘리베이터로 다가갔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사람들은 지저분한 나를 피해 다른 쪽 구석에 몰려 서 있었다. 그들에게 물었다. 혹시 아침에 이 엘리베이터에 끼어있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아니,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5층하고 6층 사이에 서 있고 6층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모르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고 자기 층의 엘리베이터가 설 때마다 황급히 내려 집으로 향했다. 한 아이 엄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딸을 품에 꼭 안고 나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정차했고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정지했고 나와 함께 내린 여자는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뛰어갔다. 나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양복을 벗어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샤워를 했다. 머리에 샴푸를 바르면서도 나는 계속 궁금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경비한테 인터폰이나 해봐야겠다. 그런데 샴푸질을 다 하고 물을 틀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꼭지를 조절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오들오들 떨며 비누기만 씻어낸 후에 인터폰을 들었다. 뚜. 경비는 이미 그런 전화를 수십 번 받았는지 내가 뜨거운 이라고 말하자마자 밑에 공고도 안 보고 다녀요? 오늘부터 배관 교체 공사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알려놨는데 방송도 수십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궁금하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